지금 질문에 답하세요. 2024년 10월 봉투 한 장. 아이 명의 돈 50억. 그리고 사흘 전 500만 원 인출. 통화 기록 확인. 마지막 한 줄. 수사기관 통보.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등에 업은 채 추출구 아래 잔을 받쳤습니다. 아이가 뒤척이자 등을 한번 토닥이고 다시 손을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사실은 딱 3개월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사고를 당한 날부터 아이를 맡아 카페를 연 날까지 꼭 3개월이었죠. 원두향과 분유 냄새가 카운터 안에서 뒤섞였습니다. 카페 앞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던 202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카운터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코트 안쪽에 넥타이를 맨 남자였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집달관이라고 짧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흰 봉투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면서 서류 전달이라고 했습니다. 유나는 잔을 내려놓고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겉면에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자 서류가 2장 나왔습니다. 매니 서류를 카운터 위에 펼쳤습니다. 최재국 가정법원 후견인 신청이라고 서류 제목에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이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름보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부 쪽 형제들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유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때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형부의 형이라는 것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 후견인 신청을 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다가 3개월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떠난 지 일주일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형부 쪽 지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남자가 카페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형부님 재산이 아이에게 상속됐습니다. 50억입니다. 후견인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손댈 수 없는 돈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그 말을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봉투가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다시 떠올린 적이 없었죠. 그때 아이가 카운터 모서리를 잡으려다 기우뚱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쥔 채로 몸을 틀어 아이 겨드랑이를 잡아챘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유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투가 아직 손에 있었습니다. 최재국이라는 이름이 인쇄된 서류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마감 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가정법원 후견인 신청인 최재국, 대상 아동 최서아, 아이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최재국은 형부의 형이었습니다. 아이에게는 큰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유나와는 눈 한 번 마주친 적 없었죠. 그 사람이 이 아이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법원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3개월 전 변호사가 말한 유산과 연결된다는 것을 유나는 그날 밤 처음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카운터 서랍 안에 밀어넣고 닫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재국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평일 오전 카페 안에는 손님이 7명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2, 중간 테이블에 3,
카운터 앞에 둘이었습니다. 최재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부 쪽 형제로 보이는 남자들과 유나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 여자 하나가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기 집 거실을 걷듯이 느릿느릿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잔을 내려놓고 카운터 안에 선 채로 최재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나 씨, 그만하죠. 애는 우리 쪽 핏줄이에요. 카페에서 업고 키우는 거 그만두세요. 말하는 동안 손님 한 명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재국이 카운터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법원 조사관이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카페 매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우리 쪽에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카페 자영업 매출이 월 얼마나 되십니까? 창가 자리 손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카운터 위 유나에게 꽂혔습니다. 최재국은 그것을 보면서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쪽 가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유나 씨가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건 우리 집안 일이니까요. 유나는 머신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카운터 옆에서 손을 뻗었습니다. 최재국이 허리를 숙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이가 울기 시작했고 소리가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이 쪽으로 쏠렸습니다. 아이는 뒤돌아서 유나의 앞치마 끈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최재국을 등지고 서서 얼굴을 카운터에 묻었습니다. 최재국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도 아직 낯을 가리는 시기인가 보죠. 그 말을 한 뒤에 선 남자들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습니다. 유나 씨, 법원 조사관 면담이 다음 주로 잡혀 있을 겁니다. 준비 잘하십시오. 최재국 일행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출입문이 닫히고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만 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 손님이 일행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달라졌습니다. 단골 중 하나였던 이웃 아주머니가 커피를 주문하고 카운터에서 기다리면서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올 때마다 아이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또 다른 단골이 카페 앞을 지나치다 유리문 너머로 유나를 보고는 그냥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쪽 가문이 데려가야 한다는데 왜 저 여자가 키우고 있는 거야? 누가 말하는 것을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카페 안에 그 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재국은 이 아이를 처음 본 날 손을 내밀었다가 거부당한 남자였습니다. 아이 이름이 뭔지, 어디서 자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법원에는 이미 서류를 넣었고 동네에는 배신을 심어 놓았습니다. 유나는 마감 후 최재국이 두고 간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아이 명의로 묶인 재산. 변호사가 3개월 전에 그 말을 하고 갔습니다.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재국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법원에는 이미 서류를 넣었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카운터 서랍 안으로 밀어넣고 닫았습니다. 아이가 카운터 안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서랍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국선 보조인 사무실은 법원 건물 안쪽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안고 상담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보조인은 서류를 한 장 넘기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모는 아버지 쪽 가문보다 법적 연결이 약합니다. 경제력 차이까지 부각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읽어주는 목소리였죠.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저쪽은 돈이랑 환경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아이 반응이랑 지금까지 누가 키웠나로 설득해야 해요. 유나는 무릎 위에 앉힌 아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아이는 보조인을 보다가 유나 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당장 증인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조사관 면담 준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니 법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희게 켜져 있었고 바닥에 유나의 발소리만 났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흘 전 최재국이 남기고 간 서류 봉투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 카페 매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가 3개월 동안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유나는 그 3개월 동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카페 마감은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카운터 불을 끄고 혼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형부 생각도 났습니다. 두 사람이 왜 하필 그날 그 도로를 지나갔는지, 왜 하필 그 차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3개월 내내 눌러가며 살았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아이를 받았고 카페를 열었고 봉투를 받았고 사흘 전엔 최재국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원에서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유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카운터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였습니다. 잠이 깊이 든 아이가 작게 뒤척이다가 손을 뻗었습니다. 허공이었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유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 누웠습니다. 손을 내밀자 아이의 손이 그 위에 얹혔습니다. 잠결이었습니다. 아이는 유나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다시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기억하는 건 나다. 말로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손이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재국이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이 아이는 유나 등에 엎여 있었고 유나 앞치마 끈을 잡고 있었고 유나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3개월이 서류 뭉치 몇 장보다 못하다면 그걸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법원이 원하는 게 입증이라면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이 손을 쥔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습니다. 내일 어린이집 원장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카페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3개월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원장이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를 기억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조사관 면담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유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저랑 있을 때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법원에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원장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도 서윤아 씨 입장은 이해합니다. 근데 저희가 법적 분쟁에 공식적으로 끼어드는 건 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특성상 한쪽 편을 드는 게 쉽지 않아서요. 복도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가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그 복도였습니다. 그냥 아이 상태가 어떤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보시는 대로요. 죄송합니다. 저희로선 어렵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복도에 서서 잠깐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이웃집 경 씨 아주머니를 찾아간 건 그날 오후였습니다. 카페 건물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쳤고 한 번은 아이가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빌려주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저 죄송한데 혹시 아이 키우는 거 옆에서 보셨잖아요. 법원에서 면담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씨 아주머니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법원 얘기는 나는 좀 그냥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말씀만요. 미안해요. 나는 그런데 나서는 거 못해.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기 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 조사관 면담은 사흘 뒤였습니다. 면담실은 법원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이웃에게 잠깐 맡기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조사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유나가 가져온 서류는 카페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 사본, 아이 건강검진 기록 3장이었습니다. 최재국 씨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조사관이 서류 뭉치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카페 최근 3개월 매출 추이, 주거 환경 사진, 아이 양육 일과표 꽤 상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유나는 그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재국이 그걸 준비하는 동안 유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나 씨는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이 누가 더 아이를 키우는데 적합한지 따져보는 겁니다. 증인만 2명만 더 세우면 흐름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뭘 더 준비하면 될까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주변 증인이 있으면 좋고요. 유나는 오전에 닫혔던 2개의 문이 떠올랐습니다. 증인은 현재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사관은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유나는 그 펜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쓰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면담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 전까지 추가 자료를 최대한 모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담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유나는 잠깐 그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재국은 3달 전부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매출 자료, 주거 환경, 양육 일과표. 유나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사업자 등록증 1장과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증인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있는 자료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날은 오전 11시였습니다. 평일 한복판 카페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죠. 테이블 6개가 모두 찼고 카운터 앞에도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카운터 안쪽 쿠션 위에 앉혀두고 양손으로 머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둘이었고 둘 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주문을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더니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관련해서 조사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머신 소리만 남았습니다. 유나는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동학대, 그 단어가 카운터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야 합니까? 네, 지금 함께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후견 재판에서 비협조적인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국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도. 유나는 머신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아이가 카운터 안쪽에서 낯선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조용해진 카페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크게 번졌습니다. 누군가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이 카운터 쪽을 향했습니다. 유나는 홀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박수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3년째 화요일마다 오전 커피를 마시러 오는 단골이었습니다. 유나가 카운터 문을 열고 나가 그 앞에 섰습니다. 죄송한데 잠깐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박수님 씨가 유나의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이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앞치마 끈에 손을 얹었습니다.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이를 안아들고 그대로 카운터 문을 나섰습니다. 앞치마를 맨 채로였습니다. 직원 2명이 양쪽에서 걸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뒤에서 손님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이 밝았고 창문이 없었습니다. 의자 2개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인 방이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울다가 지쳐서 유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고 들어온 거 확인하셔야 해서요. 아이 몸에 멍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직접 확인은 해봐야 하거든요. 조사관이 아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유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조사관은 천천히 아이 팔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리도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고자가 누굽니까? 신고자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유나는 아이 등을 쓸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울음을 멈추고 작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멍을 만든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지금 이 방 안에는 없었습니다. 조사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일과를 물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는 시간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카페 영업 중 아이 돌봄 방식을 물었습니다. 유나는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기관을 나오는데 바깥이 밝았습니다. 아이는 유나 어깨에 얼굴을 얹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앞치마가 아직 허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대로 나온 채였습니다. 유나는 길 한쪽에 잠깐 섰습니다. 2 다리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떨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카페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본 것은 이미 본 것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올린 그 손도 이미 든 것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라는 말도 이미 카페 안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아이를 고쳐 안고 걸음을 뗐습니다. 무혐의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건 기관을 다녀온 당일 오후였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몸에서 학대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상태를 보면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혐의 처리됩니다. 유나는 카운터에 기대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혐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을 증명해야 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나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전화를 끊기 전에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아이가 신고자 측 가족 앞에서 극도로 불안 반응을 보였고 이모와 함께할 때 안정을 되찾았다는 내용입니다. 법원 쪽에 전달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나는 그 말을 다시 들었습니다. 법원 쪽에 전달될 수 있는 내용, 조사관이 자발적으로 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랬죠. 카페 마감은 그날도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카운터 불을 끄는데 전화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유나야, 나 도연이야. 유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3개월 전에 유나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도연이 언제 보자고 했고 유나는 미안해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할 말이 있어서. 무슨 일이야? 최재국 알지? 그 사람이 허위신고에 돈 썼어. 내가 확인했어. 유나는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확인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우리 쪽 법무팀이 움직이고 있어. 최재국이 아이 명의 재산 노리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오래 두고 봤는데 이번엔 선을 넘었어. 내가 도울 수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야? 허위신고까지 할 줄은 몰랐어. 오늘 내 상황 들었어. 너무 늦었으면 미안해.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앞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뭘 할 수 있는데? 허위신고 배후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최재국 쪽 사업관계도 보고 있어. 지금 사업 파트너들 쪽도 압박할 수 있어. 법원 쪽 대응은 우리 변호사가 같이 붙을게. 아이 명의로 상속된 재산. 3개월 전 변호사가 말하고 간 50억. 그리고 그것을 노리고 법원에 서류를 넣은 최재국. 최재국이 후견인 되면 그 50억에 손댈 수 있게 돼. 유나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50억? 그게 이 싸움의 크기였습니다. 법원 통지서 봉투가 카운터에 올라오던 날부터, 최재국이 카페에 들어오던 날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이 들이닥치던 그 오전부터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숫자 하나였습니다. 도움받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최재국이 두고 간 봉투가 있었습니다. 뜯지 않은 채로 넣어뒀던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것을 꺼내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이 방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른 숨이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정법원 심리실은
형광등 불빛이 밝았습니다. 심리대 앞에 재판부가 앉았고 왼쪽에 윤아와 강도연 법무팀 변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른쪽에는 최재국이 앉았습니다. 3개월 전 카페에 들어오던 날과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윤아는 그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카운터 앞에 서서 손님들이 듣는 앞에서 우리 집안일이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거부당하고도 흔들리지 않던 그 얼굴이었죠. 심리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윤아 측 변호사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견인 신청을 하셨는데 아이를 직접 양육하실 계획입니까? 가문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직접 돌보신다는 말씀입니까? 집안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갖출 것입니다. 아이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을 아십니까? 최재국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후견인이 된 이후에 파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은요? 그것도 공식 절차 이후에. 지난 3개월간 아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기다렸습니다. 최재국 쪽 변호사가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심리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 이름을 직접 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재국이 입을 열었습니다. 후견인이 되는 것은 법적 자격의 문제입니다. 아이와의 친밀도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사안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 들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관 보고서입니다. 변호사는 문장 하나만 읽었습니다. 아이는 신청인 측 가족 앞에서 불안 반응을 보였고 이모와 함께 있을 때 진정했습니다. 최재국 쪽 변호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부는 손바닥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이해 기각합니다. 계속하시죠. 두 번째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진술서입니다. 변호사는 역시 핵심만 꺼냈습니다. 아이는 입소 초기 위축이 심했지만 이모 서윤아 씨와의 일과가 안정되며 3개월 사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윤아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3개월 전 원장이 닫아버렸던 문이었습니다. 윤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원장이 먼저 내민 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가 심리대 위에 놓였습니다. 이번 허위신고의 배후 정황 자료입니다. 변호사가 날짜를 짚었습니다. 신고 사흘 전 최재국 씨 명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같은 날 신고자로 지목된 인물과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최재국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윤아 쪽 변호사는 바로 끊었습니다. 별개인지 아닌지도 오늘 여기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재판부가 최재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최재국 씨 후견인으로서 아이를 위해 준비된 게 뭡니까? 일과 거주, 교육, 건강관리 중 하나만 말씀하세요. 최재국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가문으로서 책임을. 재판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질문에 답하세요. 잠시 후 결정문이 심리대 위에 놓였습니다. 재판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 양육의 연속성과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근거로 이모 서윤아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최재국의 후견인 선임 신청은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문서를 덮지 않은 채 덧붙였습니다. 아이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도 진행됩니다. 접근 제한은 수사기관 절차를 통해 검토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재판부는 더 낮은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허위신고 배후 정황은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낭독이 끝났습니다. 최재국은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최재국은 고개를 들어 재판부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연 법무팀 변호사가 유나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실을 나오는데 복도가 밝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복도 끝 창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재국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아무 말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봉투를 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꼭 3개월이었죠. 봉투 안에 있던 이름 최재국.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 유나는 카운터 안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커피를 내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그 이름이 붙어 다녔습니다. 법원 서류에, 카페 카운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실에 이제 그 이름 앞에 판결이 붙었습니다. 50억은 아이 명의로 남습니다. 법원 허가 없이는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돈은 아이 것입니다. 최재국이 그 돈에 닿을 방법은 이제 없습니다. 유나는 창문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이는 모릅니다. 그래도 됩니다. 카페 앞 은행나무는 지금쯤 잎이 다 떨어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판결이 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카페 마감을 끝내고 홀 불을 끄려던 참이었습니다.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바닥을 쓸고 카운터 위를 닦았습니다. 카운터 안쪽 쿠션 위에서 서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쿠션에 묻고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에스프레소 머신 전원을 끄고 행주를 헹궜습니다. 판결이 났습니다. 후견인 신청 기각, 접근금지 임시조치, 손해배상 판결 확정, 50억은 법원 허가 없이 인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재국은 법정을 나가면서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카페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마감을 했습니다.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행주를 짜다 말고 문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유나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한 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운 채였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그랬습니다. 들어가도 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연이 카운터 앞 의자를 내려앉았습니다. 유나는 카운터 안쪽에 선 채로 행주를 개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없었습니다. 서아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도와준 거야? 유나가 먼저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올려둔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3개월 전에 내가 전화했을 때 강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유나는 행주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유도 안 말하고 끊어버렸잖아. 유나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3개월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언니와 형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제 보자고 했습니다. 유나는 미안해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 유나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너한테 갈 수도 없고 아이 두고 갈 수도 없었어.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응. 강도연이 카운터 위에 올려둔 손을 거두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집에서 난리 났어. 최재국 쪽 조사하는 거 알고 나서 집안에서 손 떼라고 했거든. 재벌 집안이 왜 남의 후견 싸움에 끼어드냐고. 윤리 문제 터지면 회사 이미지 다 날아간다고. 매일 불려가서 들었어.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강도연이 유나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유나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다시 닫았습니다. 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운터 안쪽 쿠션 위에서 잠든 서아를 한번 보았습니다.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다시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코트깃을 다시 세우고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서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유나는 카운터 안에 선 채로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아가 쿠션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잠든 얼굴이 유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카운터 불을 끄고 서아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아의 따뜻한 무게가 팔에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잠든 아이를 안은 채로 출입문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잠그지 않은 문이 어둠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판결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재국은 무고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이미 거래를 끊은 지 오래였죠. 그 이후의 일은 유나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페는 그대로였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안에 원두 향이 올라왔습니다. 분유 냄새가 섞였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카운터 안쪽 쿠션이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아가 혼자 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이 세었던 아이가 이제 걸음이 제법 빨라졌습니다. 단골들이 돌아왔습니다. 한 명씩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은 박수님 씨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카운터 앞에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박수님 씨가 웃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아가 카운터 모서리를 잡고 서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카페 앞 은행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작고 연한 잎이었습니다. 서아가 그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나무.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응, 나무야. 서아가 다시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확인하듯이었습니다. 유나는 추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머신이 낮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두 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카페는 열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연 나누는 평상.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 나누는 평상에서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